4회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1번 IFRS 1039호 하에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평가손익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반영한다. 맞죠? 1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취득 시 지출된 거래 원가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단기 매매 금융자산에 관련된 내용이죠. 2번 틀렸고요.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은 만기 보유 금융자산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IFRS에서는 매도 가능 금융자산, 만기 보유 금융자산이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매도 가능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우리 이론 강의에서 인식을 해드렸었고요. 그래서 올바른 것은 1번입니다. 2번 회계 기본 개념 중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특정 정보 이용자가 정보 이용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정보는 당연히 중요한 정보가 될 테고요. 2번이 틀렸습니다. 중요성은 당해 항목의 금액적 크기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격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에 틀린 것은 2번. 중요성은 회계 항목이 정보로 제공되기 위한 최소한의 판단 요건이고요. 성격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재무상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일 현재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에 대한 채권자와 경영자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틀렸습니다. 3번에 틀린 것은 1번이네요. 그래서 채권자는 맞는데 경영자의 청구권이 아니라 주주의 청구권을 표시하는 동태적이 아니라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손익계산서가 동태적 보고서죠. 손익계산서가. 여러분들 자산이 있으면 이 자산에 대한 채권자와 주주, 즉 주주는 자본을 뜻하는 거죠. 채권자는 부채를 뜻하는 거고요. 부채를 뜻하는 거고. 그래서 자산은 채권자 지분과 주주 지분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태적 보고서가 아니라 정태적 보고서라는 말을 씁니다. 좀 정적이라는 얘기죠.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3번에 틀린 것은 1번이었어요. 2번은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조달된 자본의 운용 상태를 표시해서 경영활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회계 순환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변에는 자본의 조달 원천을 표시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기업의 자본거래로 인한 잉여금, 자본잉여금이라고 하죠. 손익거래로 인한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는 말 쓰고요. 자, 알 수 있는 거 맞습니다. 4번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1, 2, 3번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1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그쵸? 그래서 유동자산이 맞는데 4번의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죠. 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당좌금 장부상 잔액은 350만 원이고 은행 잔액은 357만 원이다. 정확한 당좌금 잔액을 구했습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죠. 은행 계정 조정표. 은행 계정 조정표 문제입니다. 차변에 자, 회사 땡땡 하시고 금액이 회사 측 장부상 잔액은 350만 원. 대변에는 은행 땡땡 하신 다음에 은행 측 잔액은 357만 원이에요. 357만 원입니다. 기발행 미결제 수표는 은행 가서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기발행 미결제 수표는 은행 가서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돼요. 이미 회사는 수표를 발행을 했는데 은행 쪽에서 아직 지급이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사는 이미 수표를 발행을 해서 거래처에 지급을 했는데 은행에서 지급이 안 됐으니까 은행 가서 마이너스를 내주시면 됩니다. 부도수표를 회사가 모르고 있어요. 회사 쪽 가서 부도수표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은행에서 기입하지 않은 예금이 15만 원 있습니다. 기입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5만 원. 회사가 20만 원의 수표를 발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2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외상매입금이란 말은 없는데 제가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외상매입금이라고. 대변에 당좌예금이 20만 원을 썼어야 되는데 당좌예금에는 2만 원만 기록했다고 나와 있죠.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20만 원, 대변에 당좌예금이 2만 원만 기록했으니까 18만 원만큼을 더 내보내야 되겠죠.
당좌 예금을 18만 원만큼을 더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8만 원 이렇게 회사 쪽 가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수정액으로 지우고 하면 안 되고요. 이미 수표를 발행한 걸 2만 원만 기록했으니까 18만 원만큼을 더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28만 원을 빼줬더니 322만 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322만 원 똑같이 나옵니다. 322만 원.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답은 2번이에요.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재무상태표에 반영될 당좌 자산의 금액을 물었어요. 자, 매출 채권, 미수 수익, 선급금, 제품은 재고자산입니다. 제공품도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당좌자산, 기계장치는 유형자산이고요. 보통예금 당좌자산, 장기대여금은 투자자산에 속하는 거죠. 그럼 당좌자산의 금액은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매출채권 15만 원 플러스 미수수익이 4만 원이고요. 선급금이 1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대여금이 4만 원 있고요. 보통예금이 2만 5천 원 있어요. 다 더해줬더니 35만 5천 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의 답은 1번 35만 5천 원이 답이 되는 거죠. 당좌자산 항목은 암기를 해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7번. 기말재고 수량이 기초재고 수량보다 크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경우, 물가가 상승되는 경우에 매출원가의 크기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물가 상승, 두 번째 조건은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크거나 같을 때 이익이 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시옷, 이응, 지읒은 없고요. 치읓, 히읗.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가장 작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익이 큰 순서예요. 자, 지금은 물음이 뭐로 물었습니까? 매출원가 크기를 물었죠. 매출원가는 여러분 뭐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 그러면 매출원가가 큰 순서는 비용이 큰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비용이 크면 이익이 어떻게 될까요? 작게 나오죠. 이익이 작게 나옵니다. 그러면 등호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등호가 바뀌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큰 거는 뭐가 되느냐면 7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에서 등호가 바뀌어져 있는 거 4번이 답이에요. 요것만 하나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물가 상승 시 그리고 기초재고보다 기말재고가 클 때 이익이 큰 순서는 제일 큰 게 선입, 그 다음에 이동, 그 다음에 총, 그 다음에 후입인데 이 문제에서는 매출원가가 큰 순서를 물었어요.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크면 이익이 작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익이 작은 순서는 등호가 바뀌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지재고조사법, 밑줄 치고 총평균법이라고 써보세요. 실지재고조사법에 밑줄 치고 총평균법, 계속기록법에 밑줄 치고 이동평균법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계속기록법에 밑줄 치고 이동평균법, 매출원가를 물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총평균법을 먼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총평균법이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실지재고조사법이에요. 총평균법이. 기초가 몇 개 있었냐면 기초가 1000개 있었어요. 1000개 10원. 금액은 만원이 있었습니다. 기초가 1000개 10원 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이 2000개 11원 22,000원이 있었어요. 22,000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 매입이 1000개 있었어요. 매입이 1000개 12원 12,000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없죠. 는 하면 토탈 4,000개가 나옵니다. 는 하면 토탈 4,000개가 나오고요. 금액은 얼마 나올까요? 44,000원이 나오죠. 그죠? 44,000원. 여러분 금액 나누기 수량을 하면 단가가 나오는 거예요. 금액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는 11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는 총평균 단가라는 말을 써요. 평균을 딱 한 번만 냈죠. 평균을 딱 한 번만 냈기 때문에 총평균 단가라는 말을 쓰고요.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해주시면 곱하기 판매 수량 곱하기 기말 재고를 해주시면은 매출원가와 기말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매출원가를 물었으니까 판매 수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판매 수량이 2,000개를 팔았다고 나와 있어요. 2,000개. 그러면은 2,000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22,000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한 건 22,000원. 답은 1번 벌써 나왔어요. 8번의 답은 1번 벌써 나왔습니다. 이동평균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기초가 1,000개 있었어요. 10원, 금액은 만원이 있었습니다. 만원. 그 다음에 매입이 몇 개 됐느냐면 2,000개에 11원. 22,000원이 매입이 됐어요. 들어오면 일단은 는 해서 평균을 계산해 주는 게 이동평균법이죠. 32,000원 나누기 3,000개입니다. 그죠?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올 거예요. 32,000원 나누기 32,000원 나누기 3,000개 해주시면은 10원 67전이 나와요. 10원 67전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곱하기 몇 개 팔았다고 그랬습니까? 2,000개를 팔았으니까 매출원가는 곱하기 2,000개를 해주시면은 21,333원이 나옵니다. 21,333원. 답은 1번이죠. 평균 단가는 총평균법은 평균 단가를 이렇게 칠판처럼 한 번에 구해라. 한 번에 구해서 곱하기 판매 수량을 해주시면 매출원가가 나오고요.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은 들어올 때마다 그때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들어왔으니까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서 곱해주시면 매출원가 나옵니다. 9번.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은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 잔액 각각 1,250만원과 24만원일 경우에 대손 상각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년도 말은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 충당금이 얼마 있습니까? 24만원이 있어요. 기초 충당금이 24만원. 3월 4일에 얼마를 받지 못하게 됐냐면 13만 4천원이 페이스북 블록으로 밝혀졌으니까 대변의 매출 채권이 얼마가 되느냐면 13만 4천원. 차번에 모아둔 대손 충당금이 있죠? 대손 충당금이 얼마냐? 13만 4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9월 5일에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이 문제 몇 번 나왔죠? 현금이 19만원이고요. 대변에는 전기에 상각 처리했던 걸 받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이 19만원이 돼요. 그러면 24만원에서 13만 4천원 써먹고요. 13만 4천원 써먹고 19만원 다시 더해주면은 충당금 잔액은 29만 6천원이 되는데 결산 때 또 30만원이 회수블록으로 밝혀졌죠. 대변의 매출 채권이 30만원입니다. 대변의 매출 채권이 30만원. 충당금이 29만 6천원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29만 6천원. 나머지 4천원이 뭐가 되느냐면 대손 상각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당금 잔액은 0원이 되는 거죠. 다 써먹었으니까 0입니다. 1,060만원이 아니라 30만원 분개했죠. 1,030만원 곱하기 3%면은 30만 9천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어요. 30만 9천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죠. 차변에 대손상각비 금액은 30만 9천원. 대변에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이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30만 9천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대손 상각비 4천원, 30만 9천원 두 개 더해서 31만 3천원. 3번이 답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10번.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자산부채의 기말 결산 시 외화 환산이 불필요한 것은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미수금 옆에 또 써보세요. 미수금 옆에 미지급금. 미수금 옆에 미지급금 썼어요? 자, 그 밑에 또 대여금과 차입금. 대여금과 차입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라는 말을 써서 환산을 해줘야 되는데 재고자산은 비화폐성이기 때문에 환산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10번의 답은 4번입니다. 11번. 매입채무 계정 잔액은 50만원이었다 라고 물었습니다. 현재 선적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이 5만원이 있어요. 더해줘야 되겠죠? 55만원에다가 도착지 인도 기준으로 운송 중인 상품은 도착이 돼야지만 내 겁니다. 도착이 돼야지만 내 거예요. 답은 4번에 55만원. 11번의 답은 4번입니다.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0만 원을 반영을 할 때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이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처리가 되는 거죠. 12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재고자산 저가평가와 관련된 기업회 기준은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상품 제품은 팔을 거니까 순실현 가능액을 시가로 합니다. 원재료를 투입해서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다 하더라도 저가법을 적용해야 된다. 여러분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저가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는 거죠. 13번에 틀린 것은 2번이 틀린 겁니다. 원재료는 현행대체 원가로 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현행대체 원가, 제품은 순실현 가능가액이고요. 그래서 원재료하고 제품하고는 금액 자체가 틀린 겁니다. 성격 자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재료는 제조 목적이니까 현행대체 원가로 평가한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품은 판매 목적이니까는 순실현 가능액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전혀 문장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3번. 종목 기준, 조별 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총계 기준은 적용할 수 없다고 그랬죠. 3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재고자산이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취득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습니다. 취득 원가가 있고 시가가 있어요. 다 만 원씩이에요. 취득 원가는 다 만 원씩입니다. 취득 원가는 다 만 원씩이에요. 시가가 8,000원이고요. 11,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7,000원이고요. 여기는 14,000원이고요. 얘가 5,000원입니다. 5,000원. 자, 종목별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종목별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은 다 따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가법을 종목별로 평가한다. 지금 상품은 2,000원 손실이죠. 2,000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인식을 합니다. 근데 제품은 이익이 나왔으니까 인식하지 않는 거고요. 반제품은 3,000원 손실이니까는 인식을 하고 제공품은 시가가 높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원재료는 마이너스 5,000원 나왔죠. 이게 종목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조별로 평가를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합쳐서 평가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별이에요. 그러면 봐요. 취득원가가 2만 원인데 시가는 19,000원이죠. 그러면 1,000원이 손실입니다. 1,000원이 손실.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자, 취득원가는 2만 원인데 시가는 21,000원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평가를 하지 않는 거죠. 반제품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제공품도 평가를 하지 않는 거고요. 원재료는 그대로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5,000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원재료는 그대로 마이너스 5,000원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별로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계 기준은 뭐냐면 총계 기준은 이걸 몽땅 다 합쳐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총계 기준은 금액의 성격이 틀리잖아요. 원재료와 나머지가 금액의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고요. 원칙적인 것은 종목별 평가고요. 예외적으로 조별 평가를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였어요. 4번. 재고자산에 저가평가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차감계적으로 표시한다. 4번 맞죠? 12번의 분계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2번에 3번의 분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자료를 보고 결산 수정 전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었을 때 정확한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수정 전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이에요. 플러스 뭐라고 그랬냐면 선급, 미수, 자산은 더해줍니다. 마이너스 선수, 미지급, 부채는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자, 미지급 4만 원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미수는 2만 원이 여기 들어가겠죠. 선급 10만 원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선수는 3만 5천 원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112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112만 원에서 7만 5천 원을 빼주시면 돼요. 7만 5천 원을 빼주셨더니 104만 5천 원,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 재무상태표상 의사결정도의 빈칸을 보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적절한 계정 과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을 물었습니다. 이거 해봤었죠, 그렇죠? 채무증권으로서 만기보유 의도와 능력이 있다. yes로 가면 D는 만기보유 증권이 되는 거고요. no로 내려와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yes로 가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또 밑으로 내려와서 단기 매매 목적 yes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된다고 그랬죠? 답은 4번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15번의 답은 4번. 4번이 아니네. 2번이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보유 증권. 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었어요. 16번. 유가증권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실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으며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을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한다도 맞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한다도 맞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을 1년 이내 처분할 것이 확실하면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에 틀린 것은 4번.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물었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하며 관련된 평가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한다. 맞죠? 만기보유 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후 취득원가법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원가법을 허용하고 있다도 맞아요. 틀린 것은 4번이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우리가 지분증권이 있어요. 지분증권은 주식을 뜻하는 거죠.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게 있고요. 시장성이 없는 게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는 게 있어요. 시장성이 있는 것은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하고요. 공정가액법, 시장성이 없는 것은 원가법으로 평가를 해줘요. 그런데 채무증권은 사채입니다. 채무증권은 무조건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줍니다.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줘요. 동그라미 4번에 봤더니 채무증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까지만 나왔었어야지 맞는 문장입니다.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것은 공정가액법, 없는 것은 원가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채는 무조건 공정가액법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17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17번의 답은 4번입니다. 18번. 컴퓨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철수가 보유한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기말 공정가액 평가에 따른 평가손익의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의 손익이죠. 영업의 손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기타 포괄손익. 그래서 답은 4번이죠. 18번의 답은 4번입니다. 19번. IFRS에 의하면 투자부동산의 후속 측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물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후속 측정이라는 것은 재평가하고 관련된 문장이에요. 재평가 관련된 거.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틀렸죠. 공정가치 모형을 선택한 경우에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단기 순이익에 반영한다. 3번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 유형자산은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형자산은 손실이 나면 비용 처리하고 이익이 나면 재평가 이익 잉여금이라고 해서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했는데 투자자산은 재평가를 하게 되면 그냥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단기 손익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한 번만 더. 유형자산을 재평가했을 때 손실은 비용, 이익이 났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그런데 투자자산은 손실이 나든 이익이 나든 무조건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합니다. 3번이 맞는 거고요. 4번 틀렸어요. 일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20번. 자,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답은 1번이죠.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래가 주로 투자 회사와 이루어진다든지 의사결정에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결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의 답은 1번이죠.